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큐브로 스마트 토이 산업을 주도할 지니우스의 이태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네. 시청자분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지니우스의 대표 이태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청자분을 만나보셨는데요. 네. 지니우스 어떤 기업인지 좀 기업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2018년도 중기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사업에 선정돼서 그때부터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네네. 그 예비 창업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창업 보육이 돼서 2020년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였고요. 네, 현재는 그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편입돼서 지금도 창업 보육을 받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청년 창업 사관학교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네. 이게 무슨 단체인지 좀 간단히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 사업인데요. 네네. 네, 창업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업에서 이제 전국적 단위로 뽑는데 저희는 특히 본원, 안산에 있는 본원의 사업에 선정돼서 네네. 네, 1년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네. 우리가 이제 지니우스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스마트 토이 네, 인더스트리 산업이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요. 네. 스마트 토이 산업 전체적으로 네. 산업의 업황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그 선진국에서는 네네. 그 스마트 토이 그리고 에듀테크를 접목시켜서 교육 과정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같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직접 실습도 시키는 그런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코딩 교구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의무 교육으로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코딩 교구하고 에듀테크 그리고 스마트 토이가 사실 다 비슷한 산업입니다. 특히 스마트 토이 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조사에 따르면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기업이 그 지니우스다 이렇게 이제 명칭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학교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지니우스가 왜 이렇게 기업 명칭을 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니우스란 이름은 사실 지니어스라는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니우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 두 번째는 진이라는 램프의 요정 진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우라는 영어 단어 중에 청혼하다, 구애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두 단어를 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램프의 요정 진이마저도 탐내는 그런 기술, 그런 아이템을 계속 개발하고 싶다. 네, 이런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쪽을 계기로 해서 창업을 하셨는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네네. 지금은 중학생이고 지금 한 명은 초등학생인데 네네.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기구나 장난감, 교구들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루빅스 큐브 저희 아이템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지금 이렇게 이 대표님께서 큐브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에 스마트 큐브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저도 이게 옛날에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는 시청자분들 대부분 다 한두 번 정도는 이게 큐브의 경험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큐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는 큐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시청자분의 기억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네네. 루빅이라는 네네. 헝가리 과학자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1970년도 중반쯤에 이러한 제품에 대한 발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1980년도에 정식으로 세상에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40년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았죠. 그 이후로 많은 큐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큐브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그리고 뭐 각종 저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네. 입체 퍼즐이기도 하고 교구이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재밌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큐브를 사용하면 진짜 그 아이들이라든가 또 성인이 돼서 이렇게
지능이 상당히 개발하고 창의력이 북돋아집니까? 하는 그것도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문가 분들께서는 그 두뇌 발달을 할 때 아이들이 손가락을 전부 다 사용하면은 그만큼 이 촉각 발달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두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큐브를 사용하게 되면은 점점 더 잘하게 되면 10가지 손가락을 다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고 또 하나의 측면으로는 큐브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뭐 각가지 공식을 다 외워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큐브를 아이들이 전부 맞췄을 때 이 굉장한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데 저희는 그러한 그 성취감의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랫동안 익숙해졌던 우리가 경영에서 보면 일종의 레드오션의 시장인데요. 여기 어떻게 비즈니스 생각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요즘에는 네네. 다양한 전자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종류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가격도 굉장히 싸졌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네.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오픈 소스들도 활용하면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클래식한 아날로그 제품을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부터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요. 저희 제품도 사실 그 루빅스 큐브는 40년 동안 사랑받았는데 앞으로도 사랑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 큐브,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도록 앱을 통해서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디지털 컨버전스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중에 아날로그 큐브와 디지털 큐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차이점이 비즈니스의 가장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큐브와 디지털 큐브로 이렇게 차이점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날로그 큐브는 네네. 지금은 이거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9단계의 공식을 다 외워야 되는데 네네. 이 9단계의 공식을 다 외우려면은 굉장히 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특히 이런 과정이 어려워하고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스마트 큐브는 그 앱이랑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지털 제품을 디지털 제품으로 전환시키면 아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단계별로 배울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콘텐츠를 앱이나 아니면은 다른 콘텐츠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게 상업용 광고는 아니고요. 이게 가장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마트 큐브가 아까 이렇게 방송 전에 보니까 굉장히 불도 들어오고 뭐 그러는데요. 요거 좀 잠시 시연 좀 해줄까요? 간단하게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시연할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 제품은 이 자체에도 솔루션 알고리즘이 있어서 각각 회전을 할 때마다 큐브의 각각의 블록의 위치를 계속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것을 섞게 되면은 섞는 방향에 따라서 불이 회전값이 입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막 섞은 다음에 이 노란색 축, 각 축의 센터 블록들은 다른 위치로 이동하지는 않고 자전만 하게 되는데 이 노란색 면을 바닥에 두고 한 5초간 기다리면은 큐브의 LED 불빛이 각각의 LED 불빛이 어떻게 맞추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이 큐브의 LED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쪽 레이어를 돌리라는 얘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큐브의 LED 방향만 돌리게 되면은 누구든지 쉽게 큐브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뭐 큐브라는 건 상당히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지능 개발이든가 차익률을 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빛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시해주면 혹시 그런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저희 큐브의 스마트 큐브의 궁극적인 목적은 큐브의 불빛이 없이도 완벽하게 아이들이 터득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빛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이고요. 큐브를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준큐브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이 준큐브 앱과 실제 큐브를 연동하셔가지고 그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시면은 그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큐브를 완전히 마스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성장성 같은 거, 아까 그 스마트 토이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는 이 스마트 큐브의 성장성 문제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토이 중에 스마트 큐브, 특히 큐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디지털 컨버전스로 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또한 루빅스 큐브일 것 같습니다. 그 네네. 이유는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 되면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세상에 출시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 네네. 과정에 저희 경쟁자들도 똑같이 2018년도에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클래식한 제품은 루빅스 큐브일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마 저희 말고도 루빅스 큐브 이외에도 체스나 아니면 이런 보드 게임이나 이런 클래식한 아이템들이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해서 스마트 체스, 스마트 바둑 이런 것들이 등장할 텐데요. 그런 시장 측면에 보시면은 시장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레드 오션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 토이 쪽으로 보시면은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이 사실은 토이 완구 시장으로 하나로 봤을 때는 저희 그 스마트 토이 시장이 기존에 있는 클래식 완구 시장을 점점 잠식하고 있으면서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그 스마트 이렇게 큐브에 사용하는 방식, 이걸 확장성 측면에서 말씀대로 다른 쪽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토이 제품들이나 스마트 제품들은 아마 비슷한 그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안에 특별하게 LED라는 뭐 보기 좋은 장치가 들어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그냥 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네네. 스마트 토이는 안에 있는 각종 통신 모듈, 그다음에 각종 센서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서 앱이랑 컴퓨터랑 연결돼서 연동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품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비슷한 구성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일반적인 클래식한 아이템이 디지털 아이템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일례로 기존에 했던 전기 자전거 사업이 있었는데요. 전기 자전거 사업도 사실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자전거가 있고 그 안에 그 모터를 돌리는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그다음에 앱이나 아니면 구동 장치를 동력시키는 컨트롤러가 있고 이런 측면은 크게 보시면은 이 스마트 큐브와 전기 자전거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년인가요? 송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뭐 대회가 열린다는데요. 전 뭐 방송 전에 큐브와 관련된 대회도 있나? 그건 이제 옛날에 봤는데 이번에 그 열리는 거는 아날로그 큐브가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 큐브 가지고 대회를 여는 겁니까? 큐브 세계 대회는 이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오랫동안 개최가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괄목한 성장을 여태까지 잘 이뤄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3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송도에서도 큐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개최 참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기존에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비대면 대회로 치르는 뭐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다시 개최되는 거라서 아마 많은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큐브에 장을 겨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우리나라 참가 선수들이 어떤 갈막할 만한 성과 어떤 거 좀 있으면 한두 개 사례 좀 말씀해 주실까요? 큐브는 원래 국가 대표처럼 이렇게 참가를 하긴 하는데 사실 국가 대표의 자격으로 참가는 하지는 않고 개인 자격으로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뭐 번외 경기로 국가 대항전 같은 것도 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큐브를 굉장히 잘합니다. 남승혁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큐브 랭킹으로서도 굉장히 하이 레벨에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랭킹 1위라고 볼 수 있는 맥스 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선수가 있는데 그분은
재미교포입니다. 네, 한국인 두 분의 부모에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모든 대회를 신기록을 세우면서 거의 탑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데요. 그분도 한국인의 피라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참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보통 세계 대회라든가 이렇게 개최하면 본인의 그 우승한 사람은 스타성이 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인기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큐브 대회에서 1등에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인기가 얼마인지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죠. 큐브 매니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큐브 각 선수마다 그 팬클럽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큐브 제조사들이 이 회사의 그 선수들을 프로모션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레드불 같은 큰 회사도 큐브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이라고 하는 중국 세계에서 가장 큰 큐브 제조사에서도 많은 선수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큐브와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 큐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또 큐브의 그 자체 종류도 많다면요. 그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큐브는 저희가 3 곱하기 3이라고 불리는 큐브가 가장 유명한데요. 다들 이걸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네, 정육면체. 네, 네네. 그렇습니다. 정육면체의 형태로서는 2 곱하기 2 큐브, 3 곱하기 3 말고도 2 곱하기 2 큐브, 4 곱하기 4, 5 곱하기 5, 10 곱하기 10 등 다양한 큐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육면체의 형태가 아닌 것도 삼각볼 형태, 아니면 구형 형태, 아니면 비정형 모양의 형태들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큐브가 있습니다. 네, 그거 모두가 해보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정육면체 큐브보다도 맞추기가 더 어려운 게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네네. 큐브가 계속 그 블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렵습니다. 4 곱하기 4만 돼도 굉장히 맞추기 힘들고 방법을 터득하는데도 3 곱하기 3보다 훨씬 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경우의 수가 걸립니다. 많기 때문에. 네, 네네. 그렇죠. 그런데 3 곱하기 3 큐브의 공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터득하면은 그때부터는 2 곱하기 2 큐브는 굉장히 쉬운 큐브가 되고 4 곱하기 4도 해볼만 하다. 그리고 5 곱하기 5까지 가면은 굉장히 익숙해지고 이것도 도전해보고 싶다 되는 그런 마음이 가져서 점점 사람들이 더 높은 숫자의 큐브를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도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는 지금 큐브를 통해서 뭐 3면체든 4면체든 6면체든 10면체든 이렇게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서는 10면체? 지금 어렵다 하는 10면체 있잖아요.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네네. 너무 어렵고 네. 이게 또 블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손이 익지 않아서 저는 잘 못했는데요. 네네. 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큐브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곧잘 하더라고요. 이 비즈니스 창업도 아들의 이렇게 그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면요. 그런데 아들과의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쯤 됐을 때 학교에서 그 큐브가 유행을 했습니다. 특히 어느 나이 때나 큐브가 언제 한 번은 유행이 돼서 접하게 되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학교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이 한 50명 정도가 같이 큐브를 구매를 해서 큐브를 맞춰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터득한 아이들이 공교롭게도 2~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큐브 자체가 굉장히 맞추는 것도 어렵기도 하지만 이거를 잘 터득할 수 있는 교보제나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마땅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보자의 같은 경우는 9단계의 공식을 각각 외워야 되고 그 공식을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큐브를 맞추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제가 책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보제의 문제점은 내가 막 이렇게 섞어 놓으면 이 당면한 큐브에 블럭을 맞춰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분은 뭐 시범을 보여준 사람은 그거를 본인이 맞추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 만약 이 큐브 자체에서 큐브가 나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어라고 물어봐서 그때 저는 생각이 번뜩 뜨인 겁니다. 만약에 이 큐브 자체의 블럭에서 LED가 나와서 방향을 알려준다면 자동차 시그널처럼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정말 쉽게 인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부터 전 세계 특허를 좀 찾아봤는데 다행히 그런 특허는 아직 없어서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덕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 창업해서 그때 이렇게 그런 그 방향을 알려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공식적인 그 특허라든가 이런 거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네, 저희는 20개 정도의 그 네네. 특허 출원, 디자인 출원, 그리고 상표 출원을 전 세계적으로 했고요. 그 중에 12건 정도가 지금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건 더 올해 안으로 등록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시장의 어떤 위치, 성장성, 적용성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주로 고객에 해당되는 분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기업 자체를 이렇게 보면 보편성 있는 글로벌 이미 그 인프라 부분이 보편성, 글로벌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큐브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업성화 인정되면 바로바로 그렇게 반응을 보일 거로 보이는데요. 국내라든가 해외에서 러브콜 같은 거 이런 것들 같은 거 있으시면 시청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맨 처음에 통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사업성이 있어야지 저희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킥스타터라는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 펀딩 소셜 플랫폼을 통해서 이 제품을 2019년도에 처음으로 소개를 했고요. 그때는 막 첫 번째 시제품만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제품을 소개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저희가 목표 금액이었던 2만 5천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크라우딩 펀드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네, 네네. 최종적으로는 3만 불 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인디고고라는 경쟁에 미국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2번을 하고 나니까 작년에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마쿠아케를 통해서 그때는 5천만 원, 500명의 감사하게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주요 시장에서 스마트 큐브의 시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 앞으로도 빠르게 이쪽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현재는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반응은 크라우딩 펀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소규모로 성공해서 시제품을 전달해 드린 이력은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저희가 굉장히 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하지는 않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큰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크라우드 펀딩은 조금 해외랑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네네. 큰 측면이 뭐냐면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후원했던 사람들은 좀 오랫동안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한 1년 이상도 기다리면서도 그렇게 특별하게 불만을 안 하고 실제로 이 회사를 지원해준다, 내가 후원해준다라는 성격이 강한데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은 그거보다 좀 우리나라 성격이 좀 빨라서 그런지 네네.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은 좀 단기간 안에 빨리 제품을 리어딩 해드려야 되고 보내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제품 크라우드 펀딩 하기 전에 각종 인증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제품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품이 확실히 정식으로 발매될 수 있는 단계까지만 되어야지 크라우드 펀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이제 제품을 3번째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팔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어서 이번이나 내년쯤에 와디즈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니스의 내부적인 그 인력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핵심 인력들 좀 잠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를 제외하고 삼성전자의 연구원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고 크루셜텍에서 본부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저희 하드웨어 쪽 그리고 회로 설계 제작에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아주 전문가시죠.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소프트웨어나 앱을 오랫동안 개발했던 공학사 출신, 고려대학교 공학사 출신의 그 이상윤 연구원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또 제 학부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스카우트해서 저희 소프트웨어랑 앱 개발에 이제 그 친구가 전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락앤락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네네. 10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는 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글로벌 마케팅 하셨던 분이 현재 글로벌 마케팅과 영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제가 질문을 다 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향후의 포부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제가 또 여쭙지 못한 이런 내용을 좀 시청자분과 만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현재는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꿈은 원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 작은 스마트 큐브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저희는 이 제품 하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글로벌 교구로서 활용되고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는 이 제품을 이용해서 다른 콘텐츠들도 많이 계속 노출을 시킬 것인데 이런 콘텐츠를 바탕으로 저희는 사실 글로벌 콘텐츠, 강소 콘텐츠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이렇게 목적을 달성해서 다음에 그 과정이 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시청자분한테 워낙 큐브에 대해서 보편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